네,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 데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정치 구단과 함께 또 다른 정치 고단수를 모셨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 코너의 주인이신 박지원 국정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뭘 축하하시는 건가요? 개혁신당 창당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예. 제가 신당 많이 해봤잖아요. 예.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본 개혁신당 이걸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정치 개혁을 국민들은 원하고 그만큼 새로운 당의 출현을 원하는 거예요. 경쟁자 정당인데 이렇게 축하하셔도 괜찮나요? 양당 정치가 굉장히 혐오스러우니까 신당을 요구하는 거예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이렇게 오랜만에 한 달 만에 같이 마주 앉으시는 거죠? 사실 조합이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모시고 싶어가지고 연락드렸었는데 스픽스에서 뵈시고 거의 이제 한 달 됐네요. 예. 예. 티키타카 하시면서 굉장히 서로의 정치를 존중하시면서 말씀 나눴던 사실 게 그 방송이 저희가 하면서 되게 특이하게 만나서 가장 먼저 이제 그 강서 보궐선거를 예측하면서 네. 좀 관심 받기 시작하고 그런데 거기다 또 우리 탑스파이로서의 또 예지력을 보여주시면서 원장님이 탑스파이 박지원. 예. 네. 왜 탑스파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국정원장이면 탑스파이죠 대한민국. 뭐라 해도 좋은데 네. 오늘 아무튼 제가 박지원의 식탁에서 네.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하고 거의 2년 만에 또 방송을 같이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박남매가 헤어져 있었는데 저는 지난 2년간 마이크 대통령으로 윤석열 정권 비판 또 민주당의 단결을 호소했는데 박영선 장관이 엄청나게 변했더라고요. 어떻게 변하셨어요? 반도체 주권 국가를 저서도 냈는데 하버드에서 진짜 장난 아니게 공부를 해왔어. 지금 제가 늘 그랬거든요. 예. 오늘은 하버드데이야. 아, 우리 이준석 대표가 하버드, 예. 박영선 전 장관이 지금 현재 하버드 학생. 하버드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친조카들이 4명이 하버드 졸업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방송 중에 마이크가 좀 원활하지 못하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님이 좀 들리십니까?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예. 것 같아요. 뭐 네, 신당은 이제 항상 괜찮나요? 이렇게 좀 그래요. 들리니까 다행입니다. 신당이지. 예. 네, 지금은 괜찮다는 거죠? 네. 예, 불편함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하버드 나왔다라는 전만으로 심지어 저희한테 한국의 케네디라는 말씀까지 하셨었어요. 보수의 한 절반 정도는 이준석이 하버드 나왔다는 걸 믿지 않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사실 저한테 굉장히 재밌는 지점입니다.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를 했어요. 예. 본인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하버드 나와서 실력이 있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대표에 대해서 한국 책을 많이 읽었더라. 한국인이신데, 예. 아니 그 미국에서 대학 예, 다녔으니까. 예. 그리고 어휘 선택력이 좋고 또 내공이 쌓였어. 너무 칭찬 오늘 많이 해주시는 아니 거 아닌가요? 세 번의 국회의원 낙선, 네. 대통령 윤석열 만들고 지방선거 압승을 하고도 윤석열한테 쫓겨나서 탄압받는 칭찬이신지 이런 아닌지 것들이 지금. 내공으로 쌓여가지고 신당을 창당하기 때문에 저는 잘 되리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이야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지난번 두 분 만났을 때 강서구청장 선거 이야기를 했다면 네. 지금은 또 주말 사이에 큰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김기현 전 대표에 이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조차도 사퇴를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도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 다? 이 대표님 먼저. 예. 뭐 정보에 근거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저는 뭐 어떻게든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로 봉합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번 건은 명분이 너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밀고 나갈. 그래서 방금 전에 오기 전에도 기사를 보니까 결국에는 뭐 우려가 있어서 이야기했던 것이지 그 이상 가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했던데 결국에는 이게 근데 1차전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 가지고 실랑이 벌이다가 우세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공천으로 가면 약간 달라집니다. 나중에 2차전은. 1차전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를 하라는 그런 주장이 옳냐 그르냐는 선악이나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대중의 여론대로 가서 여론에 올라탄 한동훈 위원장이
훨씬 유리하죠. 명분을 쥐고 있다. 근데 공천 갖고 싸움은 약간 부부 싸움 같은 거 칼로 물베기거든요. 그러니까 A가 공천 받느냐 B가 공천 받느냐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공천하면서 나는 A를 공천하길 원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B를 공천했네. 그래서 만약 싸우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여론이 힘을 실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것들이 터지면 2차전은 굉장히 좀 모양이 안 좋을 거다. 그럼 1차전은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봉합되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2차전이 곧 열릴 것이다. 1차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 생각에 왜 뛰어들었는지조차 모를 만한 사안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임될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두 가지의 명령을 받았다. 첫째는 김건희 특검을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용액관 공천을 철저히 이수해라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김건희 특검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부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전에 물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했는데 제 예측이 맞은 것 같아요. 물론 보수 정권이 과거 음모론적 전략도 밟지만은 이번에도 보면 약속대련처럼 보였는데 권력투쟁, 진실게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맨 먼저 이수정 교수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들이 이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운운하면서 연기를 피우더라고요. 여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군부를 뗐어요. 그런데 그 김건희 특검을 총선 후에 하자라는 비슷한 얘기가 나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데 이건 성역이거든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드디어 이제 비서실장이 해임 통보까지 물러가라 이런 통보까지 했다고 하면은 대통령 이기는 비대위원장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중궁궐의 2조 시대의 사극을 보더라도 중전마마가 화내서 대신들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물러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동의하세요? 저는 이미 많은 국민의힘의 의원들한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는 것만으로도 리더십에 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그러니까 예. 당대표를 쫓아내는 느낌과 다르게요. 당대표는 아무리 김기현 대표가 당원 100%로 당선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권위를 부여한 집단이 당원들입니다. 근데 비대위원장은 저 위치에 저 사람을 앉힌 사람은 윤석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앉혔는데 거기에 맞선다는 것이 자기 부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투쟁의 강도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예, 그리고 보통은 임명직이 임명권자에게 불신임 받으면 직을 던지는 게 관례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은 지금 임명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죠. 예,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격렬하게 싸울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지금 총선을 80여일 앞둔 상황 속에서 물러나게 할 수는 없으니 외견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서는 것처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준석의 선례를 봐라. 선거 끝나면 해코지하러 달려들 것이다. 라는 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모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미 서로 불신의 골은 깊어졌다. 이런 거죠.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다음 B 플랜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미 이준석 대표님 사례를 봤다. 아니요, 제가 봤을 땐 그냥 답이 없는 게 원래 이겨도 쫓아내는 게 이 당인데 예, 지금 선거는 이기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36개가 답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도망가 이건가요? 그래서 이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지만은 모 인사는 한동훈 위원장이 유학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정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건 일어나기 전에 얘기했는데 4월 10일 이후에. 근데 이제 예. 그리고 오늘 뭐 보도에 따르면은 4월 10일 이후가 험난할 것 같다라고 15일 날 누구한테 중진 회의에서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고. 식사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뭐 확인들은 안 되겠지만은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저보다 잘 알 테니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을 이겨도 문제 저도 문제인 건 맞다. 그러니까 그 이런 게 있잖아요. 선조가 까탈스러우면은 장군이 밖에 나가서 이거 이겨도 문제 저도 문제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조인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은 그 원균도 내세워봤던 것 같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순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겨도 어쩌고 저도 어쩌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뭐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실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음모론도 있거든요.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니까 일부러 뭐 갑옷을 벗고 밖에 나가셨다 이런 것도 있고 하잖아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 머리 되게 복잡할 거예요 지금. 권력의 생리 잘 아시니까. 예. 한식에 주거나 고구에 주거나 죽기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두 분 다 그건 합의하시는 거네요. 어떤 경우에도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역할이 끝났습니다. 벌써.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기 가장 측근 부하를 비대위원장 시켜놓고 한 달 만에 영부인 문제로 기분 나쁘다고 해서 자기 수행실장을 했던 이영 의원을 통해서 의원총회에서 지지 처리한다. 그리고 이관섭 예. 단톡방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영 의원이 이 청와대 이용 예. 청와대의 그 메시지를 원고를 가지고 와서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호영 네. 그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자, 그런데 이제 비서실장이 만나서 그러한 통보를 받고 한동훈 위원장이 나는 국민 보고 가겠다. 이렇게 한 것은 서로 인정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누가 물러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년도 안 된 대통령이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권력으로 볼 때.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면 자 디올백 문제 대국민 사과하면 끝날 것 같아요? 특검 안 하고 견딜 것 같아요? 국민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심을 이기는 정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끝나야 된다. 그리고 보세요. 대통령한테 어떻게 져달라고 해요? 또 설사 이게 봉합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한 대로 공천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미 중진들과 현역 의원들한테는 잡힌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안 그래도 공천 문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이용 의원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메신저가 맞아요?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 물러날 때는 또 약간 메신저로서 망가졌다라는 평가가 당내에 좀 있긴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접한 정보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이번 일에 대해 가지고 시그널을 받은 사람이 셋이 있었다 들었습니다. 3명? 3명 있었다 들었습니다. 지금 찐 핵관이네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나머지 둘은 야 이거는 어떻게든 중재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좀 가만히 있었고 이용 의원은 좀 신속하게 반응해가지고 그걸 단톡방에다가 기사를 공유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방금 전에 듣고 왔는데 그게 맞다 그러면 이용 의원이 좀 성급했던 건 맞는데 다만 이게 여러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가 대통령의 불만 사항이 전달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 의원은 너무 충성스러웠던 거 정도로. 예. 아니 이용 의원이 단톡방에 올려서 너무 충성스러웠다. 네. 이런 얘기도 성립되지만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그러한 얘기를 한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이 다 맞는 거예요. 이용 의원도 옳은 일을 했고 맞는 일을 했고. 각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관섭 비서실장도 뭐 그 내용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반응이 나는 국민 보고 가겠다. 그런데 국민 보고 갈 그런 정당 시스템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리고 지금 보세요. 만약에 신경전이 벌어진다 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줄 잘 서는 DNA가 있는데 현직 대통령한테 줄 서지 한동훈 안 갑니다. 그렇게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말했듯이 권위를 부여해 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투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대중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조선일보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 기사의 네이버 댓글란과 조선일보 사이트의 조선일보 댓글은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약간 그렇죠. 네, 근데 조선일보 사이트의 조선일보 댓글이 진짜 이 태극기 들고 가시고 슈퍼챗도 쏘시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분들의 반응 거의 제가 보고 왔더니면 10대 1로 한동훈 쪽이 유리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보수를 진짜 사랑하시는 애국 보수들께서는 오히려 이미 마음속에는 이날을 기다려온 거예요. 그 뭔가 서로 싸우는. 아니요. 그 윤석열이 안 되는 거 우리도 알고 있었는데 우리도 이 상황에서 뭔가 대안을 찾고 있었어. 이런데 이제 그 위치로 등극은 했으나 예. 또 반대로 공천권 이런 거 입장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누구시더라 그 공천관리위원장 정영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참 이런 적이 없는데 공관위원장 이름도 제가 가물가물한 그런 경우인데 그 정모 교수님이 예. 공관위원장님이 한동훈 위원장 측에 대해 가지고 약간 그 마포울 공천 사태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식의 그렇죠. 비판 입장을 냈어요. 예. 근데 정영환 교수님. 예. 이게 그런데 사실 공관위원장은 똑같아요. 공관위원장을 임명한 권위는 비대위원장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권위의 그 상속 관계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대통령이 그 비대위원장 임명했고 비대위원장이 공관위원 임명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공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의 행동을 씹는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나왔다는 거는 저는 정영환이라는 분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는 분인지 알 것 같아요. 용산에서. 네. 예. 이분도 공관위원장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의적으로 했겠어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서 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제일 재밌는 또는 제일 좀 난리가 터질 만한 갈등은 공천 갈등인데 그러면 이제 김기현 대표랑 똑같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김기현 대표가 뜬금없는 타이밍에 잘렸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뭐였냐면 김기현 대표가 그냥 통상적인 언어로 그 의원들 만났을 때, 김 의원 내가 뭐 경선은 당연히 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누적되니까 거의 모든 데 경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용핵관을 심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은 이거에 부채를 진 사람을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이 와가지고 그 만든 분위기가 뭐냐면 최근 며칠 동안에 왠지 경선 시켜줄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경선하겠다는 거 아니었나요? 그게 왜냐면 네. 한동훈 형도 와보니까 야 이거 컷오프 빨리 빠바박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개혁신당으로 탈주할 사람도 있어 보이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딴에는 이제 좀 있어 보니까 알겠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그게 또 문제는 뭐냐면은 용산에서 보기에는 뭐야 이거는 네. 김기현을 잘라놨더니만 또 가서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경선을 뭐 하고 이렇게 이런 게 그러니까 끊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비교적 빨리 한 달 만에 여의도 사투리를 배웠더라고요. 머디의 아들, 머디 사위 뭐 그렇죠. 이런 거. 예. 그러면서 민심을 따라가야 정치는 된다 하는 진리를 터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에서도 대구 경북에서도 67%가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70%가 특검을 찬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한 민심의 소재를 알았기 때문에 터득했기 때문에 여의도 사투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 교수, 김경률 비대위원 등과 함께 연기를 피우다가 날벼락이 터진 거거든요. 그런데 한편 보면은 그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성급한 활동을 해서 태양은 하나예요. 절대 둘이 아니야. 그런데 전국을 다니면서 다 수다를 하면은 이게 본래 그렇습니다. 대통령한테 잘못 보여도 살아남아요. 그렇지만은 대통령 측근한테 잘못 보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 태양이 둘 뜨니까 저건 안 됩니다. 그걸 설사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후계자 제일 믿는 측근 임명을 했으면서도 측근들이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걸린 거예요. 걸렸기 때문에 지금 봉합된다고 해서 공천 문제는 더 터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싸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두 분 다 그 말씀이시네요. 뭐냐면 제가 7월달에 저 2022년 7월달에 저 자른다고 난리칠 때 이진복 정무수석이 저한테 그때 전화 와가지고 이 대표 왜 혁신위를 왜 해? 혁신위 할 거면 우리랑 상의하고 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아니 근데 당에서 무슨 뭐 지금 공천하는 시즌도 아니고 혁신위해서 그냥 뭐 당 혁신안 논의하는데 뭐 그렇게 민감합니까? 그랬더니만은 되게 막 화를 내는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한테요. 근데 뭐지 이랬는데 보니까 그 나중에 제가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 용산에서는 이준석이
공천을 장악하려고 혁신위를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니 내 임기가 2022년 6월까지인데 2023년 3년? 6월까지인데 그걸로 내 2024년이면 총선을 어떻게 공천을 장악한다는 거냐. 그랬더니만 뭐 대통령 주변에서 엄청 보고했나 봐요. 뭐 당원 당규를 고쳐가지고 뭐 용산 개입을 차단하고 이러려는 의도가 전 그런 의도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을 어디를 찌르면 확 하는지 아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간질이라는 워딩이 오늘 나왔던데 어디선가. 그죠. 이번에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자기 생각이랑은 별 관계없이 저는 어딘가를 확 건드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외견상으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마리앙뚜아네트부터 이런 거 나오지만은 뒤에는 공천과 관련된 뭔가가 좀 있었을 것이다라는 판단해요. 예. 그래서 옛날부터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고 네. 재벌은 핏줄이 원수다. 예. 그 얘기를 왜 내가 이렇게 해온 행복한 국민 정의로운 검찰이야 이게 컵이. 저희 그 컷만 나왔다면 다들 굉장히 반응이 컵이 행복한 국민 정의로운 검찰 컵을 이렇게. 회사에 그게 있더라고요. 공교롭게. 네. What's wrong politics? 네. 원장님 말씀 계속 이어가시죠. 이거는 레어템인데 이거 그러니까 진짜. 어떠한 시사에 경우에도 오시면 드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예. 2년도 되지 않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그렇죠. 예. 그 여기에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파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중에 권력 서열 1위가 김건희, 2위가 윤석열이다.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왜 나와요? 거기를 건든 거예요. 네. 영린을. 그렇죠. 그 이준석 대표님이 아침에는 약간 약속 대련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인터뷰하신 거 제가 봤는데 네. 그럼 지금은 그렇게는 안 보시는 거죠? 아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보니까 네. 봉합 단계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봐서 예, 예. 저는 그 오전에도 예상했듯이 어떻게든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은 우세승 비슷하게 끝낼 것이다 이번 판은.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보세요. 이준석이 울산 회동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1차전, 2차전은 승리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저 사람은 일기장에 써놓는다고요. 윤석열 대통령 저 네. 사람이라고 하시면 네, 그러니까 예. 그랬다가 선거 승리하고 나서도 대선 지선 이기고 나서도 뭐 승리의 원흉 같은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이제 보내려고 하잖아요. 네. 굉장히 오래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취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번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겨도 문제, 저도 문제일 것이다. 이기면 승리의 원흉, 지면 패배의 원흉, 뭐 이런 거. 그러면 애초에 비대위원장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천공소승하고 상의도 안 해봤는데. 아니 똑같은 대로 김기현 대표는 그러면 저거 하면 뭐 이런 일이 생길 걸 알았겠나요? 보면은. 이준석 대통령 선거 이기면 이럴 줄 알았어. 저는 지면은 난리칠 것 같았는데 이기고 저런 사람은 처음 봤기 때문에 저는 이기고 나니까 논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준석 때문에 0.7%밖에 못 이겼다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난 이기면은 솔직히 한 달 동안 너무 기분 좋아서 할 것 같은데 이기고 나서 떠올렸던 논리가 이준석 때문에 0.7% 차로 이겼다를 바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임시 봉합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은발의 오줌 누기다. 어차피 터진 거예요. 공천 문제로 다시 또 불거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봉합돼서 한풀 꺾이면은 그만큼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또 용액관을 심어야 될 의무가 생기고 김건희 특검도 안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 중진들이나 현역 의원들이 좋죠. 기회가 포착되니까. 그렇지만 용액관 공천을 하면은 그대로 또 있겠어요? 리더십은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은 안 된다 할 때는 속단해서 잘라내는 게 좋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도 탁 치고 나와서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저는 지금 가장 심각할 문제가 뭔지 예상해 보자면요. 그 가끔가다 정치인들 중에서 소위 기둥 하나를 여러 번 팔아먹는다라는 걸 실천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뭐 불교계를 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절에 가면 불사를 일으킬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주 하나 해주시면 이 기둥 하나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기둥에 이름 써놓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 사람이 와도 이 기둥 시주 하나 해주시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후원을 받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경상북도의 모 지역구에는 지금 본인이 누군가에게 낙점받았다고 주장하는 후보가 동시에 4명이 돌아다닌대요. 누군가면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낙점받았다가 누군가에게서 내 4명.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물론 그런 일 비일비재하죠. 뻥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지금 봤을 땐 왠지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나중에 가면은 터진다고요, 이런 게. 네. 이게 지금 싸움이 된다. 최근에 또 이거랑 전혀 관계없지만은 또 얼마나 황당한 일이 생겼냐면은 그 영부인에게 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가지고 건희사랑 회장직을 사퇴하셨던 강신업 변호사께서 최근에 국가가 혼란한 것을 걱정하시면서 건희사랑 회장직 복귀를 선언하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공천을 앞두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이 존재해요? 사실 그게 회장직 복귀를 선언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 게 선출도 아니고 그냥 내가 복귀하겠다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자리에 꼭 앉아야 되는 분이 건희사랑 회장님이신 강신업 변호사 같은 분들 입담 좋으시거든요. 저는 섭외하란 말씀이신 거죠? 그런 분들이 앉으시면은 예. 내막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국가가 혼란 시기에 다시 나타나셨는지 이런 것들을. 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워낙 경험도 많으시고 해서 아까 웃으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원장님 아까 왜 웃으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예, 4명이나 이미 점지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닐 때 그건 예. 그래서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전에도 절대 깨끗한 정치, 새로운 정치를 해야지 구정치 그런 게 구정치예요. 아 누구 낙점받았다고 그렇죠. 하면서 낙점받았다 하고. 예. 다 그런데 이건 여야를 갈 것도 없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오려고 하는 해남안도 진도에서도 뭐 그런 거 팔고 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완더풀. 깔때기로 또 이렇게. 어떻게 아 굉장히 자기가 자연스러우셨어요. 예.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근데 이번에 그 뭐지 어디더라 그 김모 부장검사 아, 창원 예. 출마하시고 나가지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징계를 때리고 그렇죠. 그분은 꿋꿋하게 나오시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그 뒤에 어떤 내막이 있나 봤더니만은 그분이 또 그 동네에서는 내가 또 이번에 공천받을 것 같은 확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 근거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보도가 이렇게 나와도 그러니까 예. 그게 무슨 의미일까를 살펴보면요. 저는 이 기둥은 도대체 몇 개가 몇 명이 사간 기둥이냐를 제가 굉장히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럼 공천 주도는 결국 용산이 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두 분 다? 뭐 특정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 기둥을 뭐 봉이 김선달까지 아니지만은 기둥 하나를 여러 번 팔으신 분이 있는 것 같다. 판다는 게 뭐 돈 받고 팔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게 있는 것 같다. 무슨 용산이 하는 건 당근이지 뭐. 아니, 근데 용산은 겨당코 지금 당무 개입 안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벌리면은 당무 개입하지 않는다, 공천 개입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번에 하잖아요. 하는 걸 보여주고 이용 의원이 있죠.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고 또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마포 사실상 공천하니까 불쾌하다 어쩌다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자꾸 하는 얘기지만 공자님이 말씀하신 무신분립이야.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말씀이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입술에 침도 마르기 전에 또 거짓말 해버려.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이거죠. 원장님도 이 리스트에 올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리스트? 저는 국민의힘에서 공천 받을 생각이 없고 줄 리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원장님은 공자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인터넷에 명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나는 정말 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돈에 미친 놈이라고. 네, 저는 진짜 돈 버는 건 관심 없습니다 하는 놈이 보통 돈에 미친 놈이라고. 마찬가지로 공천에 관심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면 당권이나 당무 개입에 관심 없다 하는 사람들이 당권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니 대통령 안 그러면 그런 소리 왜 해요?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은 1호 당원이에요. 예. 지극히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특별상비도 내신다고. 그런데 그걸 안 한다고 해놓고 자꾸 하고 또 하면은 좀 안 걸리게 하지 말이지.
그 멍청이처럼 자꾸 걸리게 해. 아니 이제 우리가 뉴노멀에 적응해가지고 사실 공천을 용산이 한다 이런 거 되게 그냥 우리끼리 알고 해야 되는 얘기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범법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당무 개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너무 뉴노멀처럼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도 저는 방심위가 이런 걸 규제해야 된다 생각해요. 이상 규제할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공천은 용산이 하는 거다 이런 게 막 종편에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거 다 잡아넣어야 돼요. 사실은 당무 개입을 대통령 모함하는 거 아닙니까? 당무 개입을 한다는 건 탄핵당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거는. 대통령은 또 그거 듣고 굉장히 좋으니까 방심해서 제재 안 할 수 있어요. 아 국민들이 내가 안 한다기도 하는 걸 알구나. 나를 무서워하겠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당무 개입으로 대통령 잡아놓으신 검사가 대통령인데 이게 뉴노멀이 진짜 어떤 뉴노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결국 계속 안 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 아닐까요? 한다는 말을 못 하는. 돈에 관심 없는 사람 돈에 미친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제 지금 사실 살짝 신년 기자회견 이야기 나오다가 이것도 완전 죽어버린 이슈인 것 같은데 할 거라고는 보세요? 지금 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 KTV 약간 좀 이슈로 옮겨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못하죠. 아니 오늘 국민과 대화 업무보고도 40분 전에 취소해 버렸대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장한테 대행하라 가니까 생중계하려다가 다 철수하고. 제가 자꾸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 관심 없고 총선에만 관심 있다. 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총선에 관심 있는 것 치고는 이게 이기는 전략인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게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직도 검찰의 티를 벗지 못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랬잖아요. 내가 검찰 티를 벗는 데는 3선 되니까 되더라. 8년이 지나니까 하는데 지금 2년도 못 됐는데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명령해서 공천을 하면은 국민들은 당연히 찍어준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시계랑 정치 지도자의 시계는 약간 다르게 흘러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우리 박지원 원장님도 뭐 정부 요직도 하셨고 그리고 또 당직도 많이 하셨고 하지만은 그 당 대표나 이런 거 해보면요. 정말 내가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고 행복하게 해외 가서 의전받고 또 무슨 오는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 만담하고 이러면요. 하루가 훅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2년쯤 했으면 이제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정치적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그냥 훅 가요. 왜냐면 재밌거든요 가면은. 예. 누가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 하나 없고 야 이거 좀 해봐 그러면 다 해서 해주고 그거 되게 진짜 적응되면요. 지금 아마 본인은 한 2달 지났다 생각하고 있을걸요. 네, 진짜. 기자회견 해가지고 물어볼 게 되게 많네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다고 느끼시는 건가? 우리 각하께서도 그렇지만은 그 한동훈 위원장도 드디어 큰맘 먹고 2월 7일에 관훈 토론에 나서기로 하셨습니다. 네. 네, 이게 가장 당황스러운 게 한동훈 위원장의 첫 방송 토론 데뷔일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정치를 왜 하느냐. 네, 사실 그게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게서 제가 가장 궁금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뭐 비하적인 의미 전혀 하나도 없이 언제 정치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하려고 하며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게 정치는 다 기본이거든요. 저한테 만약 물어보면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불러서 했고요. 대신 저는 만들고 싶은 세상은 제가 상계동 출신으로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참 자랑스러운데 제 다음에도 이런 사다리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누가 이거 사다리 걷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하고 있다. 그냥 얘기하거든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도 그거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뻔한 소리 무슨 뭐 공정과 상식 이런 거 말고요. 해야 될 거라 생각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 하면 뭘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습니까? 원장님 기자들이. 물어볼 것도 없어요. 저는. 그래도 기자회견 하시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을 중시하는 그런 민주주의 기본 사상을 가졌다고 하면은 비대위원장 제1성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정치 이제 개혁하고 소위 전체주의 공격하는 국민이 메시지였죠? 걱정하니까 협치를 잘해서 정치를 살려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진짜 이재명 민주당 골로 갔어요. 그런데 검찰총장 취임사처럼 이재명 민주당 운동권과 출신들과 투쟁하겠다. 네네. 이게 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게 보면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결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는 법조 공무원으로서 본인이 하고 싶을 때만 말하는 것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그리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본인이 앞에 했던 말과 뒤에 했던 말이 불합치한 상황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냥 심심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한 달 전에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되짚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궁중암투나 삼국지에서 나올 법한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준석 대표를 염두에 둔 삼국지 발언이었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네. 지금 오늘 벌어지는 일은 정확하게 궁중암투입니다. 국민들이 관심 없는데 자기들끼리 권력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삼국지 정치. 이게 동탁과 여포지 뭡니까? 예.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저는 이런 게 그러니까 비유를 할 때 그땐 재밌었겠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상황이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겁니다. 쭉 아까 나왔지만은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고 뭐 말할 땐 멋있었죠. 그런데 팔도 사나이가 왜 생겼겠어요? 가장 여의도 문법스럽게 가장 받아들인 거거든요. 왜냐 정치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기 전에 나가니까 계속 나를 이제 일정 돌리는데 가서 할 말은 없고 그러면은 어디에 아들 누굽니다. 그 전에 있던 정치인들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얕보고 그렇게 봤으면은 그 앞에는 바보들이니까 그리고 나는 다를 거야라고 생각하다가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또 위축돼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전해 들은 건데 국회에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갔을 때 그 계단에서 백프리명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카메라 안 잡혔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총총총 걸어가니까 뒤에 있던 어떤 기자가 따라가면 질문을 던졌대요. 한동훈 위원장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이렇게 던졌다는 거예요. 그 명품백을 수수한 사람은 자범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네. 저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사실 무서운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했던 말들이 이제 다 할 땐 멋있었는데, 예. 이재명 대표한테 했던 말들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그때 멋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자기가 비슷한 잣대를 갖고 이제 그런 게 한동훈 위원장의 자신감을 계속 이제 줄여가는 요소일 거예요. 예, 분명히 이제 그때 그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따라오는 기자의 그 얘기를 만약 들었다면은 야 다시 백브리핑이란 걸 하면은 저 질문이 나올 수 있겠구나. 예. 그러게요. 굉장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좀 만나가지고 조언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일타 강사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건 조언이 아니라 그냥 김무성 대표의 명언처럼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 네. 네, 혹시 시간 좀 괜찮으시면 네. 그래도 개혁신당 이야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시간 괜찮으시죠? 네. 권력 지형에 워낙 밝으신 두 분이시다 보니까 앞선 이야기를 워낙 많이 물어봤는데 그래도 이제 창당하셨고 그 질문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골든타임 지났다라는 것에 대한 해석들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저는 사실 지금 와서 구조에 필요한 최대한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버틸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생각해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선거를 앞두고 어떤 당이 정상적인 공천 과정이라는 걸 거치기 위한 시간은 지났다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3지대 통합이라는 것이 그래도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검토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면은 뭐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금태섭 의원의 새로운 선택, 양현장 의원의 한국의 희망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까지는 창당 절차를 완료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원칙과 상식 의원들과 이낙연 총리는 같이도 아니에요. 각각 이제 창당을 시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2월 4일, 5일쯤에 이제 창당이 완료된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러면 그 당도 그러면은 그 당의 구성원들이 있을 텐데 창당이 끝난 다음에 우리 창당됐으니까 내일부터 합당 논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합당용 창당이잖아요. 연대용 창당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약간 시간표가 안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골든타임이 지난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데 또 그게 불쾌하다고 하신다면은 왜 이렇게 늦추셨는지 저는 약간 이해는 안 갑니다. 원장님 제3당도 해보셨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늦췄다고 보세요? 이 골든타임 지난 거 맞나요? 뭐 잘 되기를 바라니까 그건 얘기할 필요 없고 모두가 잘 되길 바라는 시대 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3당은 안철수 신당은 그래도 깨끗한 정치,
21세기 4차 산업혁명 AI 시대에 맞는 젊은 과학도 정치인이다. 네. 이런 게 있었으니까 성공을 했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도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어떤 시대 정신이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그 민주당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됐든 그건 지금 현재의 시대 정신인데 글쎄요. 뭐 이낙연 대표도 우리 조홍천 의원 등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뉘앙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꿈보다 해석을 잘하는 네. 게다가 이제 출마와 관련해가지고 네.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면 개항 가겠다라고 하시는 거긴 한데, 네. 근데 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느낄 만한 말씀이실 것 같아요. 좀 이야기 나눠 보셨어요? 출마와 관련해서? 아니죠. 원래 그런 거는 딴 사람과 상의하는 건 아닙니다. 음. 그런데 예를 들어 이낙연 총리한테 제가 뭐 조언한다고 사실 저보다 정치 경험 많으시고 뭐 안 해보신 자리가 대통령 말고는 없는 분인데 제가 조언하기 위해서 한 거라기보다는 저라면은 그냥 저는 지금 상황에서 분위기 일신하려고 뭐 대장 싸움 한번 붙어볼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 이낙연. 왜냐하면 제가 그때 거기 원희룡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제3의 변수고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원장관이 표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예, 아니라 예, 왜냐하면 예. 이런 거예요. 저는 아까 원장님 얘기했지만 윤석열 피해자로 분류돼 있어요. 피해자. 예. 죄송합니다. 윤석열 피해자 모임에 약간 수개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제 네. 이낙연 총리님이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재명 피해자의 약간 우두머리 같이 되시면은 그래도 시대 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명분이 약간 서거든요. 난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 내에서 그 무리 싸움으로는 졌지만은 그냥 내가 끝까지 이재명 대표의 정치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 붙겠다 이렇게 하셨으면은 약간 그 각은 서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낙연 총리님이 윤석열 피해자 모임에 끼시는 것도 그렇고 뭐 약간 그 포지션 잡으실 때 오히려 선명한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린 거지 제가 뭐 그분을 뭐 민다고 가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저 같은 발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했을 거다 이 정도 얘기죠. 그래 내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한테 구정치인처럼 하지 마라. 우리처럼 하지 마라. MZ세대가 청년세대가 지향하는 그런 깨끗한 정치를 네. 해야지 이합 집산하고 뭐 한석을 더 얻기 위해서 어쩌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한석을 얻는 게 중요하지 아니 않으실까요? 현실적으로 네. 한석이 필요하니까 예. 신당은 특히 필요하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출마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한테 자꾸 저는 이낙연 대표 얘기를 자꾸 깊이 하려고 하는데 자꾸 물어서 솔직히 말해서 이낙연 대표는 출마할 곳이 없어요. 출마할 땅이 없어. 해남완도 진도. 이렇게 각을 세우시는 건가요? 해남완도 진도. 예. 그 길을 놓으면 좋고 어떻게 됐든 종로를 가겠어요. 예. 자기 고향 영광을 가겠어요. 광주 천만의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정치인들은 특히 현역 국회의원을 지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뺏지달 곳에 서는 거예요. 네. 저도 그런 정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우리처럼 그런 정치를 하지 마라. 저도요. 광주 호남에서 이낙연 대표하고 같이 하면은 해남완도 진도에서 국회의원 된다. 저도 간다니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니올시다야. 지난 주말에 이낙연 대표가 가서 광주에 갔지만 그렇죠. 호남에서 일정을 예, 했죠. 의미 있는 유의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대표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거예요. 하는 게 맞지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예. 원장님 그럼 거꾸로 이준석 대표 지역 좀 추천해 주세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이미 완도로 오라고 하셨는데. 대구 쪽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고요. 예. 지금 이제 뭐 상계동 출마도 열어놓고 항상 보고 있고 그리고 그게 기본이죠. 우선 상계동 출마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신당의 지지율이라는 건 초기에는 골고루 낮을 거거든요. 전 지역에서. 골고루라는 게 전 지역을 의미하시는 네, 그렇죠. 거예요? 골고루 낮을 네,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의미가 있는 지역구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제 경험에 의하면은 안철수 신당도 광주에서 6%까지 떨어졌어요. 네. 하락했다. 네, 제가 갈 때 예. 걱정하지 말자. 예. 이건 다시 일으킬 수 있다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때문에 지지도가 높은 건 좋지만은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어요. 과연 신당 개혁신당 같은 것은 어떻게 국민들한테 어필하느냐 이게 문제지. 저는 당근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어차피 선대위원장님이 잘해주시길 바라니까 선대위원장이 지금은 없으시잖아요. 윤석열 선대위원장님이 이제 잘해주시면 되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선대위원장으로 예 제가 뭐 어둠의 선대위원장 받으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영예를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이라는 건 사실 뭐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대위원장은 추미애 장관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반농담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거지만은 지금 아까 박 원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보수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쳐다볼 수 있는 곳이 개혁신당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보수인데 도저히 이 꼴은 못 보겠다. 어떻게 나라가 대통령과 영부인 얘기로 도배되면서 이렇게 뭐 보수의 정책으로 붙어가지고 깨지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무슨 낙수 경제론으로 깨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명품 빼고 깨지고 있냐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면 갈수록 이제 결국에는 나는 보수라는 틀을 벗어나기 싫지만은 지금 상황에 문제의식이 있다 하는 분들은 개혁신당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죠. 그럼 비례 쪽도 열어두고 계세요? 모든 걸 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 제가 비례대표를 나간다고 했을 때는 뭐 2번, 4번, 6번 이런 거 하는 건 없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안철수 대표 신당이 26% 비례대표 득표에서 13번까지 됐거든요. 그러면 그런 뒤에 확장성을 늘리기 위한 출마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정도면 지역구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6% 지지율이 나오고 이러면 지역구 잘 고르면 다 되거든요. 지역구들이. 네네. 그러니까 그건 크게 의미가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려운 선택을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역구를 나가는 게 제일 어려운 선택이니까 지역구를 나가겠다는 얘기에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되게 꼬인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네네. 지금 응원해 주시는 거죠? 개혁신당 예. 신당을 창당해서 대표부터 나부터 출마한다. 네. 그리고 어려운 것을 가겠다. 이낙연 이런 전 것을 딱 총리한테 보여줘야지. 나는 출마 안 말씀은- 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말씀 내가 끊어주신 잘한다는 것 거야. 같은데? 예.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지. 아까부터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나는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돈에 진짜 관심 많은 거고요. 나는 사심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뭔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두 개만 더 여쭙고 이제 끝낼게요. 그 유승민 전 의원은 혹시 개혁신당의 인재 영입 대상 아니신가요? 어떻게 되고 계세요? 제가 말했죠. 황소 같은 분이라서 땡긴다고 오는 분도 아니고 밀친다고 안 오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개혁신당이 유승민 의원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조건에 맞을 때 판단하실 거다.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이건 전혀 소통을 통해서 도출한 결과가 아니라 이것이 빅텐트 신당이 아니면 보수의 개혁을 위한 신당이냐에 따라서도 약간 다를 거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예전에 바른정당으로 보수 개혁을 시도하다가 현실 문제 때문에 바른미래당을 또 하고 그렇게 하다 나중에는 또 다시 보수해보다 새로운 보수당도 하고 또 현실 때문에 자유한국당 합당하고 이런 과정을 끌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시도냐 네. 플러스 본인이 이제 58년생이니까 얼마나 많은 시도가 남아있느냐까지 곱해가지고 정치적 미래. 그렇죠. 예. 저는 유승민 의원도 거기서 기로가 되겠죠. 본인이 박진원 원장님처럼 더 정치를 길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번이 마지막 승부처냐 뭐 이런 것들 다 판단해 하시겠죠.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는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아주 진짜 대북 문제나 노동 문제 등에 대해서는 극우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뭐 보는 게 맞죠. 네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극우라 생각하고 서로 빨갛다 생각하면 괜찮아요. 네네. 그거는. 아니 서로. 그러기 때문에 저하고는 안 맞아요. 네네. 제가 굉장히 칭찬을 했더니 저한테 그래요. 국회에서 네. 선배님 저 밖에서 칭찬하지 말고 들어와서 같이 합시다. 그래서 당신하고는 맞지 않는다. 난 딱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신당 창당하는데 유승민 전 대표가 들어오지 않아서 이 스펙트럼 문제가 아직도 결정이 안 됐구나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제 3자 견해. 네. 네, 끝내야 될 시간이 되니까 하나만 여쭤보면 이제
그 어르신들 이제 무임승차 네. 이슈를 이제 공약으로 들고 나오셨잖아요. 예, 예, 예. 먼저 원장님은 이 공약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고 싶어요. 뭐 대표님이 워낙 그 공약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는 네. 그 노인들의 무임승차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노인들이 이동이 자유롭지 않으면은 움직이지 않으면은 오히려 네네. 건강 문제로 의료부가 훨씬 더 국가적으로 볼 때는 손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단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노인들이 그러한 무임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내 견해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은 여기는 청년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지지층을? 때문에 예. 저는 무임승차 그걸 지금 현재 반대만 하지 말고 어떤 대안을 한번 내는 것도 좋다 그렇게 생각해요. 디펜스 한번 하신다면요. 그러니까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얼마인지가 이제 여러 자료가 있지만은 한 자료에 따라 8천억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12만 원씩 이제 교통 바우처 주겠다는 걸 이제 1,000만 명 노인한테 곱하면은 1조 2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 그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예산의 증대거든요. 지금까지는 역세권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던 것이 지방에까지 가는 네. 거기 때문에 노인 회장님 입장에서는 좋아야 되는데 노인 회장님이 발끈하십니다 지금. 예, 그 김호일 노인 회장님 저랑 잘 알거든요. 사무실도 예전에 가까우셨다면서요. 예, 그래가지고 노인 회장님이 뭐 그 업이 노인 회장이시다 보니까 이제 분노하신 건 알겠는데 토론을 제안하셨던데 굳이 하시겠다면 받으실 거예요? 이거 어른이 토론하는데 가야죠. 네. 노인 폄훼도 민주당이 하면 사진을 기대기 때리고 네. 국민의힘이 하면 그냥 좋잖아요.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댓글이 워낙 많이 올라와가지고 네. 요거는 꼭 물어봐 달라고 하거든요. 개우선님이 개혁신당 백종원 접촉설 진짜인지 좀 물어봐 주세요. 이런 게 있었나요? 백종원 씨에 대해 가지고 사실 제가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는 충남지사 후보로 제가 아니라 누가 좀 모셔보겠다고 접촉했던 적이 있고요. 개혁신당에 접촉한 게 아니라 제가 잘 아는 지인이 백종원 씨한테 뭐 이런 정치를 하느냐 문제에서 물어본다고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했는데 그분의 얘기로는 백종원 씨는 정치 안 할 것이다라는 확답을 들었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근데 생각은 있었구만. 저희가 모시려는 생각은 이거는 당연히 백종원 씨가 정치할 생각 있으면은 모셔야죠. 근데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한 적은 없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1만 명 넘게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직접 이 방송 때 말씀해 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쫙 올라간대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좀 해주십사 부탁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예. 되게 원장님 워낙 많이 해주셨잖아요. 예, 우리 시사인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www.신당.kr에서 당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예. 그리고 하신 분들 중에서 시사인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은 일석이조겠죠. 예.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보수 신당을 창당하는 이준석 대표도 시사인 TV에 나와서 하시는 걸 보면은 시사인 TV가 얼마나 좋은 TV인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 필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긴 시간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두 분 이야기를 나눠듣다 보니까 조금 덜 들은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해서 네.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모시고 싶다. 이런 좀 러브 콜을 두 분께 같이. 저희 선거하러 가야 돼요 이제. 예, 그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혹시 여기 좀 놓쳐가지고 여기 못했다. 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네. 예. 뭐 강조라기보다는요. 다시 한번 www.신당.kr 한국어로 신당 치시고 .kr 치시면은 개혁신당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원장님 마무리 말씀. 저는 거듭 이준석 대표에게 말씀드리는 게 좀 구정치답게 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에게 깨끗한 새로운 정치로 승부를 보시기를 바라고 잘 되기 빕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저희가 뉴스 팔로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의 뉴스인 1월 20일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짧게 광고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검찰을 검찰 출신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104개에 달하는 조사 결과를 부록에 담은 이북 검찰공화국 시대 100가지 질문 대국민 검찰 여론조사를 시사인이 펴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리디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널리 입소문 내주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 5시에 박성태, 장성철 두 사람과 함께하는 여의도 박장대소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